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한서연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것은 절망의 냄새였고 희망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실의 공기였다. 그녀의 앞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사실만이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설명하듯 그녀의 딸 민준의 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미 아시다시피 민준 양의 병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치료법이 없습니다. 기존의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그 건조함이 서연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베었다. 그녀는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었던 말을 다시 듣고 있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그 말은 새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핏기 없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의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인 신약이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에 희미하게 울렸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은 그 희망의 싹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 단어는 그녀에게 허락된 사치가 아니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임상시험 참여와 치료, 그리고 체류 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2억 5천만 원이 필요할 겁니다. 2억 5천만 원. 그 숫자는 현실감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자의 무감각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서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유리창 밖으로는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남편은 민준이 희귀병 진단을 받자마자 빚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양가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은 친척들은 그녀의 불행을 외면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았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뛰었고 은행이란 은행은 모두 찾아가 대출을 문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초라한 신용과 소득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채에 손을 댈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딸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통장과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어린 딸의 모습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준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민준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병마가 아이의 작은 몸을 갉아먹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 웃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한 장의 명함이 떠올랐다. 얼마 전 그녀가 일하던 고급 레스토랑의 VIP 손님을 관리하던 지배인이 몰래 건네준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절박한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연락해봐요. 인생을 바꿀 수도 혹은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그가 남긴 말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차분하고 세련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지배인을 통해 연락했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기계적으로 말했다. 오늘 밤 한 분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최상위 계층이며 절대적인 비밀 유지가 조건입니다. 성공적으로 하룻밤을 보내면 원하시는 금액을 즉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거래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절박함을 교환하는 차가운 비즈니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민준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 그 모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이 하룻밤의 치욕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약속된 장소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였다. 택시에서 내린 서연은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위용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미리 전달받은 카드키로 로비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고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추락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압도적인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공간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 같았다. 그녀는 약속대로 샤워를 하고 준비된 실크 가운을 걸쳤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낯설음을 느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버티고 있었다. 그것은 모성애였다. 딸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본능.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이건 그냥 거래일 뿐이야. 민준이를 위한 거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듯했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한 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야경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의 윤곽을 어렴풋이 비추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다. 값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위스키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그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을 넘어선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오만함이었다. 그 침묵은 서연의 신경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녀는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대해주길 바랐다. 이 숨막히는 정적은 고문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뭐지? 그의 목소리는 동굴처럼 낮고 깊게 울렸다. 그 목소리에는 서연이라는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호기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구매한 물건의 이름을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대답에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준비는 됐나? 그 질문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인형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가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을 것이라고 그녀는 직감했다. 만족스러운 사냥감 앞에서의 포식자의 미소.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민준아, 엄마가 꼭 살려줄게. 이것만 견디면 돼.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의 의식은 현실로부터 멀어져 병상에 누워있는 작은 딸의 얼굴 위를 맴돌았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시간을 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거대한 침대 위에서 홀로 눈을 떴다. 밤사이 그녀의 곁에 머물렀던 남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값비싼 향수와 위스키의 잔향만이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켰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너무나도 눈부셔서 그녀는 눈을 찌푸렸다. 마치 더러운 것을 비추는 빛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실크 가운을 여몄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지만 육체의 고통은 영혼에 새겨진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새로운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메모에는 간결하게 입금 완료, 불필요한 연락은 삼갈 것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은행 앱을 여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통장 잔고에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금액이 찍혀 있었다. 민준이를 살릴 수 있는 돈이었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따라 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할 수 있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그 돈의 출처가 떠오르자 끔찍한 자기 혐오와 수치심이 온몸을 덮쳤다. 이 돈에는 그녀의 존엄성과 영혼의 조각들이 묻어 있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손길과 위압적인 숨결이 다시금 피부에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화려하고 비인간적인 공간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다. 허겁지겁 자신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서연은 도망치듯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아침에 번잡한 도시 속으로 걸어 나오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자신만이 더러운 비밀을 간직한 채 이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지금 그녀에게 유일한 현실은, 그리고 그녀가 버텨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민준이뿐이었다. 민준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가느다란 숨소리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이 작은 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젯밤 같은 지옥은 몇 번이라도 더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밤새 딸의 곁을 지키며 간호 기록을 살피고 주치의와 앞으로의 치료 일정에 대해 상의했다. 미국 병원과의 연락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돈이 해결해주는 속도는 놀라웠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 잠시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서연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죽을 떠먹여 주었다. 민준아, 우리 곧 좋은 데로 여행 갈 거야. 거기 가면
우리 민준이 하나도 안 아프게 될 거야. 민준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수한 믿음이 담긴 눈빛 앞에서 서연은 또다시 죄책감에 목이 메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TV를 켰다. 무료한 환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절차였다. TV에서는 마침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한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어떤 기업 총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강태준 총재가 오늘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며 다시 한번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진성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끈 그는 서연은 무심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 날카로운 턱선, 오만한 빛이 서린 차가운 눈매,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듯 굳게 담은 입술. 그 얼굴은 서연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비록 어젯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윤곽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위압적인 분위기와 동굴처럼 울리던 목소리는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의 하룻밤을 산 남자,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는 거물, 진성그룹의 총재.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하필 그 사람이.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놀란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보호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주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민준의 의료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저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서류 뭉치를 넘기던 중 두꺼운 파일 사이에 껴있던 낡은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것은 몇 년 전 민준의 병이 처음 진단될 무렵에 받았던 서류 중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파일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이었다. 환경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였다. 서연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결혼 초기에 살았던 지역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인근 진성제약 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와의 연관성 검토 필요. 유출 물질 중 TX7 성분은 희귀유전 질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보고 존재. 진성제약. 그것은 바로 강태준이 이끄는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다. 순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민준이 앓고 있는 병. 그 병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그 사고를 일으킨 회사의 총수, 강태준. 그는 자신의 회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를 살리기 위한 돈을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의 몸을 사서 지불한 것이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악마적인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 서연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다. 어젯밤의 수치심과 자기 혐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도 시퍼렇게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 절망,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은 증오가 뒤섞인 감정의 용암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돈으로 덮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딸의 얼굴 위로 거대하고 추악한 악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딸의 생명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정의를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 강태준과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한 한 평범한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연약한 피해자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냉철한 복수자의 섬광이 번뜩였다. 한서연의 절망은 차가운 분노의 불길 속에서 하얗게 타올라 한 줌의 재로 변했다. 그리고 그 재 속에서 강철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복수심이 태어났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휩쓸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운명을 개척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강태준이 건넨 돈은 더 이상 치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의 심장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던져준 돈이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자금으로 쓰이게 될 터였다. 서연은 냉철하게 생각했다.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거대한 진성그룹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전직 경찰 출신의 사설 탐정 오규진. 그는 경찰 재직 시절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한 압력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인물이었다. 지금은 흥신소를 운영하며 주로 기업의 뒷조사나 불륜 현장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의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무엇보다 그는 돈보다는 의뢰인의 진심을 먼저 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약속 장소인 낡은 오피스텔 건물 앞에 허름한 카페로 들어섰다. 약속된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는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었다. 헐렁한 점퍼에 피곤해전 얼굴, 세상사에 무관심한 듯한 표정.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놓치지 않았다. 오규진은 자신의 앞에 앉는 가녀리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를 무심한 척 뜯어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오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무뚝뚝했다. 서연은 긴 서론 없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나 자신의 하룻밤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진성그룹과 진성제약 공장의 과거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규진은 코웃음을 쳤다. 아가씨, 지금 장난합니까? 진성그룹이 어떤 곳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건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평범하게 사세요. 그게 당신 같은 사람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의 말에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어쩌면 그녀를 위험에서 보호하려는 아주 희미한 배려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돈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꽤 두툼한 봉투였다. 착수금입니다. 성공 보수는 이보다 훨씬 클 겁니다. 오규진의 시선이 돈 봉투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서연의 얼굴로 향했다. 그는 돈보다도 그녀의 눈빛에 더 흥미가 생긴 듯했다. 저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것은 대체 무엇일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은 대체 누군데 왜 진성을 건드리려는 겁니까? 원한이라도 있어?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원한이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에게 빚을 갚아주려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어 오규진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다. 모든 것을 잃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의 눈빛이었다. 오규진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돈 봉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좋아요. 일단은 조심스럽게 표면적인 것들만 알아봅시다. 하지만 위험하다 싶으면 난 언제든 발 뺄 겁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저항이자 일종의 수락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아마 발을 빼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면 형사님의 잠들어 있던 정의감도 깨어날 테니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오규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날 이후 한서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엄마였다. 민준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미국의 병원과 화상 통화를 하며 치료 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딸에 대한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강인함에 혀를 내둘렀다.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무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준이 잠든 깊은 밤이 되면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로 변했다. 병원의 작은 간이 침대 위에서 그녀는 새로 산 노트북을 켜고 진성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빨아들였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신문기사, 재무제표, 주주총회 의사록, 심지어는 임직원들의 SNS까지.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약한 고리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워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진성그룹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며칠 후 오규진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그는 보안이 철저한 메신저를 통해 몇 개의 파일과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규진이 입수한 사고 당시 공장의 내부 보고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유출된 화학 물질의 양이 10배 이상 많았으며 유출된 물질 중에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미승인 물질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고서는 당시 공장장이었던 박상무라는 인물의 지시로 축소, 조작되었으며 환경부 관료들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정황도 포착되었다. 또한 사고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불명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급증했지만 진성 측의 회유와 협박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입을 다물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서연은 파일을 읽어내려가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강태준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군주처럼 오만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이 하룻밤 상대로 여겼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연약한 여자가 자신의 제국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자신의 방 한쪽 벽에 지도를 붙이고 그 위에 진성그룹의 조직도와 관련 인물들의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사진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붉은 펜으로 첫 번째 목표인 박상무의 사진에 동그라미를 쳤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제국, 진성그룹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집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거대한 장기판과도 같았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망하는 것에 익숙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릴 수 있었다.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부족함이라는 감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여자였다.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지만 그녀들은 모두 그의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인형에 불과했다. 하룻밤이 지나면 깨끗하게 잊히는 소모품. 그런데 그 여자는 조금 달랐다.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던 그녀의 꼿꼿한 자세, 공포와 수치심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그 눈빛. 그녀의 몸은 그에게 순응했지만 영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아주 낯설고도 불쾌한, 동시에 기묘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이었다. 그는 통제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여자 역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김 비서, 강태준이 인터폰을 통해 나직이 불렀다. 곧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김 비서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엠파이어 호텔 펜트하우스에 들였던 여자 말이야. 한번 알아봐. 이름이 한서연이었나. 어디서 뭘 하는 여자인지, 내가 왜 그 여자에게 돈을 줬는지, 전부 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집요함이 서려 있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총재님. 이라고 대답한 뒤 조용히 물러났다. 김 비서의 일처리는 언제나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한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남편의 배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미혼모, 그리고 딸이 앓고 있는 희귀병과 천문학적인 치료비까지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읽는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그녀의 불굴의 눈빛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그는 보통 이런 경우 측은지심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게임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렇다면 더 큰 돈 앞에서는 그녀의 영혼마저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그 꼿꼿한 자존심을 돈으로 무너뜨리고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소유물로 만드는 것.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업보다도 짜릿한 정복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 아래에서 애원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다. 진성재단을 통해서 한서연 씨의 딸 한민준 양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해. 재단 홍보 자료에 쓸만한 감동적인 사연이 필요했다고 둘러대. 단, 내가 뒤에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알려서는 안 돼. 그는 자비로운 구원자의 가면을 쓰기로 했다. 은밀하게 다가가 그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그녀가 자신의 호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자비로운 연극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다. 며칠 후 서연은 병원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원장은 흥분된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다. 한서연 보호자님,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진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민준 양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미국 체류비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진성그룹 강태준. 그는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이것은 우연일 리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을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왜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아니, 그럴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의 또 다른 기만이고 오만함의 발로일 것이다. 그는 그녀를 갖고 놀 새로운 장난감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자신의 돈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서연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경멸감을 억누르고 최대한 감격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정말인가요, 원장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할 때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원장 앞에서 연기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원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강태준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자신도 그 게임의 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규칙대로 움직이는 척하며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기회를 노려야 한다는 것을. 며칠 뒤 진성재단의 직원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서연에게 각종 서류를 내밀며 친절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예상했던 대로 감사 행사에 민준이와 함께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재단의 후원을 받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재단의 이사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작은 행사라고 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장은 바로 강태준 자신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수락했다. 물론이죠. 은인과도 같은 분들인데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죠.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어떤 오만한 미소를 지을지 이미 눈에 선했다. 그는 아마 자신이 그의 자비에 감격해 어쩔 줄 모르는 가련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높이 올라가 있을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더 큰 법이니까. 그녀는 이제 구원자를 연기하는 악마와의 위험한 춤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이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위험한 심리전을 준비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는 오규진의 그림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단순한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한 평범한 여자의 부질없는 복수극을 돕는다고 여겼지만 진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칠수록 그의 잠들어 있던 형사의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과 탐욕스러운 자본이 결탁하여 수많은 약자들의 삶을 짓밟은 거대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오규진은 자신의 낡은 사무실 한쪽 벽을 온통 진성그룹과 관련된 자료로 도배했다. 그는 과거 사고 당시 진성제약 공장을 담당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적을 쫓았다.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스러울 정도로 승진을 거듭했거나 자녀들이 진성그룹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유학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명백한 뇌물의 흔적이었다. 그들은 돈과 출세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긴 것이다. 그는 또한 사고 지역 주변의 병원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공식적으로는 몇몇 주민들이 가벼운 피부 질환을 호소한 것이 전부였지만 비공식적인 기록들 속에서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기형아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 원인 불명의 희귀 질환 발병, 암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 하지만 이 모든 기록들은 가족력이나 개인의 부주의라는 애매한 소견으로 덮여 있었다. 진성의 그림자는 병원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던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박상무의 주변을 탐문하던 중에 나왔다. 박상무는 사고를 완벽하게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했고 현재는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 사장 자리에 올라 있었다. 오규진은 박상무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인물을 찾아내 술을 사주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충격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고 직후 박상무가 몇몇 연구원들을 따로 불러내 무언가를 파기하고 협박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박상무가 미친놈처럼 날뛰었죠. 특히 최진우 박사라는 분한테는 거의 쌍욕을 퍼부으면서 협박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회사 망하면 내 가족들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라고. 그 최 박사라는 분, 원래 양심적인 분으로 유명했는데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얼마 안 가 조용히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증언은 오규진과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최진우 박사,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음모의 연결고리를 풀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몰랐다. 문제는 최진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진성을 그만둔 후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해버렸다. 오규진은 며칠 밤낮으로 그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아내의 고향인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직접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오규진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에요.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설득해야 해요. 오 형사님은 주변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감사 행사가 있기 전 반드시 이 일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진우의 서점은 마을의 낡은 상가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내와 낡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카운터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깊은 주름이 팬한 남자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경계하며 쳐다보고 있었다. 수년간의 불안과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가 바로 최진우였다.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서연은 책을 찾는 척 서가를 둘러보다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나직이 말했다. 책을 찾으러 온 게 아닙니다. 최진우 박사님. 진성제약에서 유출된 TX7에 대한 진실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진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당신 누구야?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서연을 내쫓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진성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평생을 따라다니는 악몽과도 같았다. 그는 그저 있고 숨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박사님은 아시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제 딸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딸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도 차분해서 더욱 상대의 심장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최진우는 그녀의 말에 잠시 주춤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악마야. 내가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아이들까지 위험해져. 당신이 그걸 책임질 수 있어? 그는 절규했다.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자 한 남자의 처절한 자기 방어였다. 바로 그때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딸의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요? 박사님 자식들이 소중한 만큼 이 아이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제가 박사님께 모든 것을 걸고 싸워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작은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박사님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기회를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호소의 눈물이었다. 최진우는 민준의 사진과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책임감과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과학자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기다려 주었다. 마침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한테 원본 데이터 파일 백업이 있어. 그 말과 함께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그날 밤 서연에게 몰래 숨겨두었던 외장 하드 하나를 건네주었다. 거기에는 진실을 향한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강력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최진우 박사가 넘겨준 외장 하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서연은 오규진의 사무실에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며 숨을 죽였다. 노트북 화면에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 파일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체계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한 거대한 범죄의 기록 그 자체였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하게 움직였다. 복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파일 안에는 유출된 화학물질 TX, 7의 정확한 독성 분석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물질이었으며 특히 태아와 어린이의 신경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고 직후 강태준이 직접 주재한 긴급 대책회의의 녹취록 파일도 있었다. 그 속에서 강태준은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 언론, 정치권, 주민 대표까지 전부 돈으로 막아.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규진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혀를 내둘렀다. 이건 핵폭탄이군. 이것만 터지면 진성은 그날로 끝장이야.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침착했다. 아니요. 지금 이걸 그대로 터뜨리면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빠져나갈 겁니다. 강태준은 절대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지막 카드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방심했을 때 그의 숨통을 끊을 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거대한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균열을 만들어 서서히 붕괴시켜야 했다. 그녀는 오규진에게 녹취록 파일은 절대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고 TX7의 독성 분석 보고서 중 일부 데이터만을 따로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출처를 특정할 수 없도록. 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전문가들은 진실을 눈치챌 수 있을 만큼의 핵심 정보만을 추려낸 것이다. 그녀는 첫 번째 화살을 쏠 저격수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인물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목소리 소속의 이준석 기자였다. 그는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젊고 패기 넘치는 기자였다. 주류 언론에서는 외면받았지만 그의 기사는 언제나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연은 공중전화와 대포폰을 이용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그에게 익명의 제보자로서 접근했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음해성 제보와 가짜 뉴스 속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보낸 데이터 샘플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기자로서의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제보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면 기사를 써주세요. 그러면 더 큰 진실을 향한 문이 열릴 겁니다. 며칠간의 검증 끝에 이준석은 그 데이터가 조작되지 않은 실제 자료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의 목소리 홈페이지에 작은 제목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10년 전 K시 화학 공장 사고 알려지지 않은 진실, 치명적 독성 물질 은폐 의혹. 기사는 진성그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역과 시기,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희귀 질환의 패턴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성제약을 떠올릴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기사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처럼 논란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마침내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강태준의 귀에까지 닿았다. 이게 다 뭔가?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홍보팀 임원들을 세워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앞에는 문제의 기사를 프린트한 종이가 놓여 있었다. 홍보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아직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만 정황상 저희를 겨냥한 것이 분명합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돈으로는 매수되지 않는 인물로 파악됩니다. 현재 온라인상의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향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돈을 노린 성가신 파리의 윙윙거림 정도로 여겼다. 배우를 찾아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건지 알아내서 싹을 잘라버려.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 여자는 요즘 어떻게 지내지? 그는 불현듯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이 성가신 기사와 그 여자의 당돌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김 비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예정대로 재단 행사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으며 총재님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 대답에 강태준의 기분은 조금 나아졌다. 역시 그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 기사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는 이 찝찝한 기분을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한서연을 직접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에게 누가 주인인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민준 양이 치료를 위해 출국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정밀 검사가 있다고 들었네. 그 검사에 필요한 병원에 MRI 장비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전해. 수리하는데 몇 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하고 다른 병원의 예약도 꽉 차서 잡기 힘들 거라고도 덧붙이게. 이것은 그의 작은 경고였다. 그는 그녀의 희망을 주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다음 날 서연은 주치의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출국을 코앞에 두고 필수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병원들은 모두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명백한 보복이었다. 강태준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애원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투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이 던진 보이지 않는 그물은 한서연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다. 병원 측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MRI 장비 고장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주치의는 난처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와 민준의 퇴원을 종용했다.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민준 양처럼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집에서 요양하는 편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의사의 눈빛 뒤에 서 있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다. 생명줄을 끊어버리려는 악랄한 시도였다. 병원의 전문적인 돌봄 없이는 민준의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 뻔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복수는커녕 당장 딸아이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오규진의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연락까지 받았다. 낡은 컴퓨터와 현금 몇 푼만 사라졌지만 오규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뒤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시간이 없어. 놈들이 우리 꼬리를 잡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 오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서연은 병원 복도 끝 비상계단에 쪼그려 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항복하고 그의 발치에 기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유일한 약점인 딸의 목숨을 쥐고 흔들며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내렸다. 그것은 두려움과 연약함의 마지막 껍질이 깨지자 그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솟아올랐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무서운 용기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규칙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가 만든 판 위에서 춤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녀가 새로운 판을 짤 차례였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서연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화기 너머의 오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면 당신과 민준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질 거야.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하지만 서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차피 이렇게 숨어 있다가는 말라 죽을 뿐이에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괴물은 빛으로 끌어내야 잡을 수 있어요. 이제 이 싸움을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모두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이준석 기자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익명의 제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혔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진정성을 느낀 이준석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오규진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설득하는 어려운 임무에 착수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다. 진성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 가족들은 달랐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억울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식을 잃은 부모, 남편을 잃은 아내, 그들은 서연의 용기에 감화되어 기꺼이 그녀와 함께 진실의 법정에 서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은 며칠 뒤 한 시민단체의 작은 강당에서 열렸다. 화려한 조명도 푹신한 의자도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다. 처음에는 이준석 기자의 동료 몇 명과 군소 언론사 기자들 몇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에 선뜻 나서려는 주류 언론은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실망하지 않았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아이를 기영으로 낳아야 했던 한 어머니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태어난 후 겪어야 했던 고통과 사회의 냉대, 그리고 진성 측으로부터 받았던 회유와 협박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눈물 섞인 절규는 강당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어서 희귀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이 단상에 올라 진성의 비인간적인 대응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앉아있던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한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다른 피해자들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큰 울림을 담아 말했다. 저는 오늘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까? 당신의 탐욕을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생명들 앞에서 당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절제했다. 대신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피해자들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정의에 대한 문제임을 역설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힘있는 연설의 기자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강당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그때 서연은 이준석 기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강당의 불이 꺼지고 그녀의 뒤편 스크린에 문서 하나가 띄워졌다. 그것은 최진우 박사가 건넨 외장 하드에 들어있던 사고 당시의 내부 보고서 원본이었다. 스크린의 왼쪽에는 진성그룹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축소된 피해 규모와 조작된 데이터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실제 유출량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의 이름이 적힌 원본 데이터가 선명하게 대비되고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진성그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명백하고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 순간 강당 안의 모든 것이 터져 나왔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처음에 초라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작은 시민단체의 강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으며 스크린 속의 붉은 글씨를 조용히 응시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피눈물이었고 그녀의 복수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이제 공은 강태준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성가신 파리의 윙윙거림으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견고했던 제국에 드디어 깊고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자회견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린 기폭제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혔다. 처음에는 외면하던 주류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일면 톱기사로 진성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다. TV뉴스는 온종일 관련 속보를 쏟아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는 분노한 대중의 목소리로 들끓었다. 살인기업 진성그룹, 강태준을 구속하라와 같은 격한 문구들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했다.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억압받는 약자의 저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연설 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진성그룹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치를 떨었다. 그동안 진성그룹이 쌓아 올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는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진성그룹의 제국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진성그룹과
모든 계열사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쳤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해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파트너 기업들은 거리를 두며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십 년간 강태준이 쌓아 올린 철옹성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평범한 한 여자의 손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세상이 감히 자신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포효했다. 값비싼 도자기와 서류들이 박살나 흩어졌지만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겨우 여자 하나한테 이 강태준이, 이 진성그룹이 계집 하나한테 놀아났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마비된 듯했다. 그의 인생에서 실패란 없었다. 특히 그가 벌레처럼 여기던 미천한 것들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의 오만한 자아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진성그룹의 반격은 예상대로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들은 즉각 공식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에서 폭로된 모든 내용이 사실무근이며 경쟁사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된 내부 보고서는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한서영과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기사를 쓴 이준석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돈과 거대 로펌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 누르는 그들이 늘 사용해오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여론은 더 이상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대중들은 진성의 뻔뻔한 대응에 더욱 분노했다.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호를 자처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진성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던 정치권과 사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여론의 압박이 극에 달하자 마침내 검찰총장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진성그룹의 화학물질 유출 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느리고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대한 정의의 톱니바퀴가 마침내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강태준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검찰의 칼날이 자신의 턱 밑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제국의 멸망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통제불능의 상황 앞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의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수십 년간 충성을 바쳤던 임원들조차 자신을 배신하고 검찰에 정보를 넘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냉철했던 판단력은 분노와 불안감에 잠식당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진우, 그 배신자. 그가 데이터를 넘기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몰락이 그 비겁한 연구원 한 명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에게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죄를 폭로한 배신자를 처단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를 비밀리에 자신의 저택으로 불렀다. 그는 더 이상 김 비서조차 믿지 않았다. 최진우라는 자를 찾아 영원히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사고든 실족사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듯한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이것은 그의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최악의 실수였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서연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맹수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분노와 오만의 눈이 먼 포식자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물어뜯으려 할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최진우 박사였다. 그녀의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다. 강태준이 움직이기 전 오규진은 이미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최진우 박사와 그의 가족을 안전한 은신처로 피신시킨 상태였다. 역시나 당신이 말한 대로야. 강태준이 해결사를 고용해서 최 박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오규진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낮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혀를 내두르는 듯한 감탄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병원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에요. 그가 스스로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요. 그녀는 김비서를 통해 강태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단둘이 뵙고 싶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처럼 들릴 수도 혹은 최후의 발악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애매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서연은 강태준의 오만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초대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발 아래 무너진 여자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조롱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역시나 강태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는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확신했다. 혹은 어설픈 협박이라도 하려 든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짓밟아 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약속된 시간에 엠파이어 호텔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할 가장 완벽한 무대라고 생각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한서연은 그를 등진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가녀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강태준은 콧방귀를 뀌며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됐나? 쓸데없는 발악은 그만하고 무릎 꿇고 빌면 내 딸 목숨 정도는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상대를 향한 경멸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울면서 자신에게 매달리는 장면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예상했던 절망이나 공포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 눈물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평온하고 차가웠다.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판사처럼. 그녀의 그런 모습에 강태준은 순간적으로 불쾌한 위화감을 느꼈다. 무슨 꿍꿍이야. 마지막으로 유언이라도 남기러 온 건가?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펜트하우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했다. 당신은 당신의 공장에서 유출된 독극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파괴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에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그딴 헛소리를 짓거릴 힘이 남아 있었나? 증거도 없는 내년의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서연은 그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돈으로 진실을 덮고 권력으로 약자들을 짓밟았죠. 그리고 이제는 당신의 죄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우 박사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강태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네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사리가 담겨 있었다. 상관없어. 넌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게 될 테니까.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그가 그녀의 목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품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진우라는 자를 찾아 영원히 입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 사고든 실족사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해. 펜트하우스 안에는 바로 며칠 전 그가 자신의 저택에서 해결사에게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의 뻗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당혹감과 공포에 질린 본 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리며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눈사태처럼 들이닥쳤다. 강태준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한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강태준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연과 자신을 둘러싼 수사관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제국의 황제는 자신이 한낱 장기말로 여겼던 여자가 짜놓은 완벽한 체스판 위에서 속절없이 체크메이트를 당한 것이다. 그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처절하고 비참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혼자 남아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를 이룬 통쾌함이나 기쁨은 없었다.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함께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저 멀리서 밝아오기 시작하는 새벽의 여명을 바라보았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체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언론은 연일 그의 몰락과 진성그룹의 붕괴 과정을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환호했다. 수십 년간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제국의 황제는 하룻밤 사이에 가장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너무나도 빠르고 완벽해서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재판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한서연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살인교사. 녹취록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여기에 최진우 박사의 양심 선언과 오규진이 찾아낸 과거의 증거들이 더해지자 강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무기징역이라는 가장 무거운 죄값을 선고받았다. 진성그룹 역시 해체 수순을 밟았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과 피해자 보상금 판결은 그룹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계열사들은 줄줄이 매각되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룹의 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평생 치료를 지원하는 기금이 조성되었다. 한서연과 다른 피해자들이 흘린 피눈물 위에서 아주 더디지만 올바른 역사가 새로 쓰이고 있었다. 몇 달 후 한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미국의 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진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시민들이 모아준 성금 덕분에 민준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고된 치료 과정에 힘들어했지만 민준은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속에서 기적처럼 조금씩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오늘 민준은 처음으로 보조기구 없이 자신의 두 발로 서는 연습을 했다. 비록 몇 걸음 떼지 못하고 휘청거렸지만 그것은 서연에게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녀는 딸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민준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그 한마디는 서연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치욕을 눈 녹듯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았다. 그녀는 딸을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온기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겼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낸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서연은 문득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어둠 속에 서 있던 남자의 위압적인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갈갈이 찢어 놓았던 그 밤. 그 기억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주홍글씨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기억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치욕의 순간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사로 다시 태어난 밤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판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의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쟁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과 희망의 서사로 바꾸어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고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용감한 시민이었으며 자신의 존엄성을 스스로 되찾은 한 명의 온전한 인간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지는 해를 등지고 두 사람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단단했다.